안녕하십니까. 내장 설계 전문가를 향해 주저함보다는 시도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성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저와 제 직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커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시도를 했고 거기서 뭘 배우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년 7월에 입사해서 현재 10년차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해서 담당했었던 업무로는 아이서티, 넥소, 소렌토, 그리고 브라질에서만 판매하는 HEV20이라는 차종이랑 캐스퍼가 있습니다. 제 성격은 INTJ의 대문자 I여서 현재 이런 발표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해서 중간중간 좀 머뭇거릴 때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격려의 눈빛으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낮은 숫자에서 시작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작은 수치를 더해 간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는 지수함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오늘도 매일 1%씩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무는 차량의 실내 거주 공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서 기획 단계, 디자인, 그리고 조립과 품질 단계를 거쳐 고객에게 인도되고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내장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은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자 그룹에서 그 차량의 주요 컨셉이나 시나리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차는 뭔가 자신의 개성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소비자가 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니즈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다라고 하면은 저희 설계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과거에 개발됐었던 기술들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혹은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설계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 때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디자이너는 정말 디자인적인 것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품적인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향과 설계를 할 수 있고 양산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조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디자인적인 것을 잘 해주는 것이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립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공장이나 라인 특성에 따라서 조립이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품질 단계에서는 각 품질 부서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준 것을 설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장 설계 업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실내 탑승자가 마주하는 공간을 개발한다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나눴을 때는 칵핏, 인테리어, 시트라는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칵핏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보면은 실내 고급감 및 감성 품질을 주로 다루고 수납 공간 및 편의성을 다루게 됩니다. 실내 고급감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가 손을 닿을 수 있는 공간의 그런 소프트한 표면 처리, 그리고 빛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무드 조명 컨셉, 그리고 다양한 표면처들이 다루어지게 되고요. 수납 공간 및 그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브 박스나 암레스트 주변부의 컵홀더 같은 것들을 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에서는 그 차량의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주행 노이즈라든지 윈드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퀘어먼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흡차한제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공간 및 확장성에 대해서는 사이드 트림이나 러기지 트림,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에서는 안락감이라는 주제 카테고리 안에서 시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쿠션 스프링과 스프링 패드를 통해서 착자감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헤드레스트나 사이드 볼스터와 같은 아이템들을 통해서
그 승객에 대한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그리고 히터와 통풍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다루고 다양한 공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무드 조명을 다루기 위해서는 광학 물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표면 처리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정숙성을 위한 흡차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음 진동 쪽 정보도 필요하고 메커니즘이나 안락감을 위해서 인체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게 공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중량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이디어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런 최적화 개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루는 아이템인 시트나 그 표면 처리 이런 부분 실내 고급감증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항상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런 감성적인 것도 같이 다루고 계시다면은 그것들을 좀 정량화해 볼 수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전동화 시스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적용되고 있고 있어서 그런 전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고 그런 시스템 로직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시면은 저희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직무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제 커리어에 있어서 시도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는 사수와 일을 하면서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고 제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상태에서 처음으로 좀 맡아서 수행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초기 단계 때 그 충돌 법규라는 것들을 좀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서 실제 판매되는 차량을 구매해서 충돌 시험을 하고요. 그 충돌 시험 결과를 가지고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 포스팅 레이팅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강화된 법규에 따라서 제 아이템을 얼마만큼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분명 우리 회사에서는 그 충돌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도 하고 실제 충돌도 진행을 하는 업체 전문 팀들이 있는데요. 근데 전체를 총괄하는 팀과 각 아이템을 직접 담당하는 팀 사이에서는 분명 회색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회색지대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시험법 비교인데요. 처음에 진행하고 있었던 그 시험법과 개정될 시험법 사이에서의 비교점들을 찾고 차이점들을 우선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 아이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팅을 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 아이템 기준으로 해서 차량 충돌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그려서 좀 위크 포인트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충돌 시험에 사용하는 더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더미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충돌팀에서 공유해 주신 그 차량 충돌 시험 데이터 영상을 보면서 차량 거동도 보면서 차량 거동 자체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좀 완성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따라다니는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충돌이라는 시스템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 강점 중에 하나로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인데요. 업무 효율화 프로그램 개발 건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던 업무 중에 하나는 제 아이템에 대한 사양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작게는 100여 개부터 많게는 1000개, 10,000개까지 이르는 아이템의 사양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각자 설계자들마다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엑셀을 다뤄서 함수식을 다루시는 분도 많긴 한데, 저는 이거를 좀 프로그래머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교육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러닝이라고 해서 전산에 그런 시청학 자료들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해서 각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좀 지식을 많이 쌓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로직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좀 로직화해가지고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짜고 UI, UX까지 마무리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고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그런 설계라는 것에 좀 바운더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 쪽 기술 역량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업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미래 자동차 컨셉에 대해서 제가 구글링을 했었던 자료 중에 내장에 관련된 이미지만 몇 가지 추려온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점점 전동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자율주행이 되면서 내장에 대한 정의가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했었던 정의에서 새롭게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융복합 기술들을 계속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선후배님들이 열심히 자료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후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항상 동기부여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단어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Great Workplace is Stunning College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선후배님들이 가득한 현대자동차라는 Great Workplace에서 저희와 같이 Great Interior Place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넘치는 차량 성능 개발로 차량 시험을 소개하게 된 윤영석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전 발표자님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발표자 소개, 직무 소개, 그리고 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년 7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요 정도? 근데 정말 뭐 보통이고요. 요 정도 차량을 개발을 했고요. 그냥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특이한 연료를 탑재한 CNG 엔진, 그리고 잠깐 전기차도 맛을 봤고요. 그냥 재미있게 일하자는 것을 모토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무는 엔진이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제어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차량의 성능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EMS나 HCU, VCU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MS는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출가스나 OBD 운전성 연비를 개발을 하고요. HCU나 VCU도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나 전기차의 비에이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개발을 하고 나서는 여기 실차 검증 단계를 통해서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북미 등으로 직접 저희가 파견이 돼서 해외 현지 시험을 가게 되거든요. 현지 시험 가기 전에는 고온이나 저온, 고지 등에서 이제 환경 테스트를 먼저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능 평가에 대한 개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내외 연구소나 공장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해외 연구소에 단기나 장기적으로 파견이 돼서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하는 메인 업무라서 첫 번째로 일단 차량에 이제 타서 차량 계측을 하고 데이터 확인을 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데이터가 잘 맞는지 개선을 하고요. 데이터를 그리고 분석을 하고요. 최적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또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데이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이 뭐 좀 복잡해 보이고 해서 뭐 어려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쉽고 재밌고요.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향을 가진 분들께는 안성맞춤의 업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는 고지 환경 시험실이나 그 환경 챔버라고 해서 그 높이를 4,000m 그리고 온도는 마이너스 25도부터 상온 40도까지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시험 환경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40도부터 60도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1차적으로 연구소에서 차량 검증을 하게 되고요. 저기 있죠. 마이너스 30도, 40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현지 시험을 가게 됩니다. 한 중간쯤 오게 됐어요. 차량을 이제 개발할 때 중간쯤 이제 왔다는 게 국내 현지 시험. 주로 그 좀 극한의 이제 환경에 이제 지리산이라든지 여름이나 특히 겨울에 대관령 평창 강원도에 있는 평창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높은 산으로 가서 시동도 걸어보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상태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동력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업무를 이제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요것 실제 업무 이제 사무실은 아니고 미팅할 때만 이렇고요. 현지 시험에 가게 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수 국내 현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해외 현지 시험을 가게 되는데요. 세계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담당하는 차종에 따라서 여기 북미 미국으로는 데스밸리나 알래스카로 보통 여름에는 데스밸리, 겨울에는 알래스카로 가게 되고요. 유럽,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주로 이제 현지 시험보다는 뭐 좀 전기차 현지 시험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도 가고요. 여기 보면 좀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바로 얼음으로 된다든지 차가 그냥 갑자기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좀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장거리 평가를 한다든지 높은 곳에서 시동을 건다든지 이제 장등판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도로가 이제 해외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나라는 뭐 시속 100km, 110km도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북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하이웨이에 이제 제한 속도가 60마일인데 보통 플러스 15마일까지는 봐주거든요. 그래서 한 75마일로 달리면 시속 130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로 계속 달리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잠깐 130, 140 밟는 거랑 다르게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밟다 보니까 차량에 이제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입니다.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스페인으로 갔던 현지 시험 루트인데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다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커브길이 많은 등판로, 이제 고속으로 가는 장등판로, 직선만 있습니다. 그리고 등판과 강판이 반복되는 그런 시험로, 이런 루트를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 모트릴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밑으로 가면 좀 더 지중해인데 지중해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방금 전에 여기에 이제 그라나다의 시에라 네바다라는 산맥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찍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예, 소리는 좀 꺼놨고요. 보이세요? 옆에? 잘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높아요. 2,000 몇 미터지? 2,700m. 네, 이런 데서 저는 이거 한번 타고 나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토는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방금 갔던 스페인지 시험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여기 저희가 묵는 호텔이고요. 이렇게 아침에 조식을 먹고요. 조식도 공짜로 줘요. 이렇게 차량을 준비하고 고지로 올라가서 이제 주차를 한 다음에 시동성도 보고 뭐 운전성도 보고. 요 룰스 댐에는 되게 스페인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어서 좀 부럽습니다. 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차량 계측을 하고 나면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계측을 하고요.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데이터를 바꿔서 다시 이제 주행을 하고, 뭐 같은 루트만 타면 좀 지루하니까 다른 루트로도 가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스페인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이제 좀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투어도 했었고, 여기 업무 종료에는 자유 시간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들렸을 때 제가 좀 투어 갔었고요. 여기 다 허락받고 간 겁니다. 제가 몰래 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시에라 네바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차 타는 동영상 있죠? 거기 이제 밤에 저희 팀장님이 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찍은 겁니다. 합성한 거 아니고. 이쪽이 은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은하의 중심 부분. 저쪽을 보면 은하가 없어요. 이쪽을 보면 은하가 보여요. 그리고 별똥별도 많이 보이고, 별똥별이 진짜 이렇게 지나가요. 네,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슉 지나갑니다. 그리고 테슬라 스타링크도 좀 보고요. 여기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공위성하고 실제 별하고도 보다 보면 차이가 나요. 스타링크도 점이 한 6개가 일정하게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좀 끝나고 나서 좀 더 좀 놀다 오고 싶다 하면 이게 H컬처라는 제도를 쓸 수 있어요. 개인 연차를 해외에서 더 쓴 다음에 복귀할 때는 저희 출장비로 복귀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부서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다 승인해 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북미에 파견됐을 때 이제 시험로에서 이제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시험로가 저희 남양연구소에도 있는데 저희 북미의 캘리포니아의 프루빙 그라운드, 이제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 해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CPG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프루빙 그라운드의 약자인데 여기는 시험로가 굉장히 큽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비가 올 텐데 비가 왔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폭우 속을 뚫고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내리는 게 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좀 제가 이거 도는데 10분 15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래서 좀 재생을 빨리 했고요. 비가 금방 이렇게 개고 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모하비 사막이에요. 제가 생활했던 그런 타운하우스하고 한 130km.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평택에서 천안에서 더 내려가는 편도로 130km 맨날 출퇴근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파견해서 이제 세콰이아 내셔널 파크라고 세콰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제 차로 거기를 이제 등판로를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조금 빨리 가면 겁니다. 잘 보시면 저 뒤에 하얀 게 뭐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브를 돌고 나면 저 뒤에 하얀 게 있는데 이제 데스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음의 사막이죠. 데스밸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만약에 입사하셔서 미국 차종을 담당하시게 되면 매년 여름마다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데스밸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사막이 이 하얀 곳이요. 일단은 스타워즈 영화 아세요? 요즘엔 다 안 본다는데, 뭔지 모른다는데 아세요? 스타워즈 보신 분? 거기에 배경을 여기서 찍었어요. 그 영화를 지구 같지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데스밸리 이쪽 데스밸리 사막이고요. 이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요 산이 그대로예요. 한 폭의 그림처럼. 이제 만약에 기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예, 평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뭐 팔토시 뭐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요 데스밸리에 방문했을 때 좀 재밌는 거 있어서 갖고 왔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다 아시죠? 정말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애완견 죽어요. 담배는 뭐 터질 수도 있어요. 드론 고장 나요. 와서 고마운데 헬리콥터 못 옵니다. 그리고 구급차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더워서. 물 많이 마시세요. 근데 여기 잘 보여요? 여기 유명한 곳이니까 사진 좀 찍고 가세요. 뭐 그런 거. 최대 53도예요. 공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최대 53도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57도까지 봤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차가 없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북미의 알래스카의 이제 겨울에 혹한기에 마이너스 43도. 작년에 그 테슬라 뭐 멈췄다고 막 뉴스 나왔잖아요. 이게 그때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43도라는 거는 정말 어쩌다 막 하루 이틀 찍히는 건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추워서 일주일 정도 마이너스 43도가 유지됐습니다. 이 오로라 직접 찍은 거예요. 어디 퍼온 게 아니고 직접 찍은 겁니다. 오로라도 여기도 좀 있죠. 요거는 알래스카 조금 전에 갔던 여기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스노우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전할 만합니다. 운전면허 없으셔도 괜찮아요. 오셔서 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 같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북미 차종이 아니라 유럽 차종을 맡고 있다 하면 이제 스웨덴에 가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겨울에 스웨덴의 아르예플로그라는 곳에 가서 여기가 이제 시험장인데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 한 25도, 마이너스 30도까지 찍혀가지고 요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데 얼음의 요 두께가 한 3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뭐 나무나 산들은 뭐 1000년 넘게 뭐 사람의 손길이 뭐 닿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현지 시험을 갔을 때 저희 팀장님께서 찍으신 겁니다. 직접 찍으신 거고요. 드론으로. 양쪽으로 요 보이는 요 길이 저희 현지 시험 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 등판로라든지 강판로. 뭘 또 일하러 왔는데 이런 드론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싸게 사셨다고 좀 자랑은 하시던데. 네, 요 차가 저희 시험차고요. 가서 일할 때 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차량 인유즈라고 해서 차량을 그냥 팔고 나서 판매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2년 3년이 지나도 배출가스가 이제 규제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3년 팔고 나서 너네 차량 규제 만족하는지 한번 와서 평가해라고 이제 대만이나 뭐 각 나라에서 이제 저희를 부르면 가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올해 대만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업무 끝나고 나서 잠시 둘러볼 때 사진이에요. 네, 이제 저에 대한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든 뭐 노는 거든 뭐 그게 아니면 재미가 없으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네, 그래서 팀장님께서 제가 입사하고 한 2년인가 3년 있을 때 제가 일에 조금 현타가 오니까 스웨덴에 이제 기술 지원 갔다 올 사람에서 제가 손을 들었죠. 번쩍 들었는데 이제 잘하고 오면 인도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인도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둘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웨덴 아까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인도에서 인도 엔지니어와
찍은 사진입니다. 갔다 오니까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경험이 하나 쌓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관심 있냐라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에서 저도 그때도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저도 그때 처음 해가지고 덕분에 힘들었던 덕분에 논문도 쓰고 특허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 또 스택을 하나 더 쌓았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좀 출장 다녀와라, 몇 번 다녀와라 해서 저도 미국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번쩍 또 손을 들었는데 근데 출장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해서 제가 가족끼리 갔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있다 왔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복 260km, 편도 130km를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명이 좀 짧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80일. 그리고 전기차 프로젝트도 알래스카 가서 마이너스 43도 저는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고생을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고생 안 하면 그냥 그렇고. 대만도 뭐 죄송합니다. 대만도 뭐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이번엔 또 브라질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네요. 이제 좀 제가 많이 망설이니까 이런 걸로 많이 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제 스토리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이나믹하고 좀 적극적인 성향이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당연히 차도 좋아하셔야 되고요. 차를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힘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는 저 시험로에서 이제 쓴 건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희 차량 시험 쪽에는 차를 좋아하시고 본인이 다이나믹한 성향이고 사무실에만 있기보다는 차량 시험을 하면서 본인의 손길을 거치면서 차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목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다이나믹한 성향을 가지셨다면 저희 차량 성능 시험 업무에서는 얼마나 그러한 성향을 가지셨는지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용차 발표를 맡게 된 임채민 책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변화 수소전기 상용차로 준비하는 셋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거창하지만 그냥 제가 지난 8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서 굉장히 떨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상용차 개발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움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새로움을 향한 탐구심으로 세상의 해상도를 높여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해상도를 높여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세상의 해상도를 높여간다는 건 그 자동차가 모두 똑같이 자동차로만 보였던 것이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인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흐릿했던 세상이 점점 선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 그리고 다양한 것을 하면서 흐릿했던 세상을 점점 선명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제 취미는 여행인데요. 그래서 처음 해외여행은 유럽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유럽으로 한번 다녀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키에 가서 패러글라이딩도 했고요. 저 멀리 남미 대륙에 가서 마추픽추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노을도 보고 최근에는 물놀이 하다 보니까 바닷속이 너무 이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매번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할지 말지 고민될 때마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마음으로 회사 생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해드리고 먼저 상용차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차는 무엇일까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스하고 트럭입니다. 저 대형 트럭인 유니버스고요. 대형 트럭인 액션티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 내에서 다양한 사이즈와 그리고 용도에 맞는 상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용차는 승용차랑 무엇이 다를까요? 고객 측면에서 본다면 승용차는 이제 개인이나 주로 4에서 6인승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차는 이제 트럭은 2인승부터 시작하고 버스는 많이 타면 45인승도 탑니다. 물론 이제 서서 타면은 더 많이 탈 수 있죠. 평균 주행거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승용차는 그래도 뭐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면은 좀 탄 편인데 상용차는 많이 타시는 분들은 1년에 10만 킬로도 탑니다.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승용차는 주로 개인의 이동 수단, 상용차는 이를 이용하여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혹은 승객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트럭을 봤을 때 우리가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는지, 짐은 많이 들어가는지, 혹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충분한 동력 성능은 나오는지 등도 고려해야 될 항목이고요. 버스는 이제 승객을 안전하고 많이 태울 수 있는지, 또한 이제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쉽게 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상용차 개발 직무입니다. 상용차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동, 조향, 현가, 제동, 냉각 등이 있는 샤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이나 내장 도어, BIW 등을 개발하는 바디 시스템, 각종 제어기나 아니면 와이어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자 시스템 하고 시험 부분이 있고요. 상용차를 기획하는 제품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PM, 패키지 설계원과 그리고 품질을 확보하는 품질 부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속해 있는 구동 시스템인데 잠시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모터나 엔진으로부터 오는 토크 속도를 조절해주는 변속기 그리고 리어 엑셀 구동 변속 제어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EXL인데 이제 전동화 구동 시스템입니다. 그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이 구동원을 담당했다면은 이제 XEV 비클에서는 모터가 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훨씬 작아진 사이즈로 이를 엑셀에 인테그레이티드한 시스템입니다. 상용차 개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움에 진심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잡페어에서 발표를 제안받고 난 이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회사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진심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발표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에 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좀 안 먹어본 거 좋아하고요. 여행을 가도 새로운 곳 가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호에 더 불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분기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를 이끌었던 가치는 새로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새로움에 진심이게 된 첫 계기는 2017년도 제가 연구원 2년 차였을 때였는데 그때 참여했었던 아이디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자동차에 있는 대회인데요. 자동차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현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면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라는 곳도 보내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대회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업무 시간 이외에 했기 때문에 야근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랬는데 또 저연차 연구원 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해보나라는 마음으로 동기들과 함께 참가를 하게 되었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세차 로봇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릴에서 세차 로봇이 나와서 자동차 외관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샘플을 만들었는데 제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오염원도 제 생각이랑은 훨씬 많은 오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뭐랄까 계획 초기에 충분히 고려했어서 했던 것 같은데 경험 부족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동 방식도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오염원을 커버할 수 있는 재질도 변경했습니다. 밤 11시까지도 동기들과 열심히 일했던 적이 많고요. 그 덕분인지 그래도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시작한 멋모르고 해본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성과로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도전을 해 나갈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현업을 열심히 했고요. 2년 뒤에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변속기 리서치랩 파견이었습니다. 그 리서치랩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있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조직인데요. 흔히들 이제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 파견의 목적은 상용 전동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최적의 구동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엔진, 변속기, 프로펠러 샤프트, 리어 엑셀로 이어지는 구동계라면은 XEV 비클에서는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단지 모터를 엔진 위치에 놓는다고 끝이 아니고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모터를 몇 개 쓸지, 모터하고 변속기의 배치는 횡인지 종인지, 아니면 변속 구조는 어떻게 할지, 기어비는 몇으로 할지 등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속기 구조 최적화 및 전비 최적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리서치랩에서는 수소전기 트럭용 EX에 대해서 신규 구조를 개발했고요. 저도 이제 수소전기 트럭 관련해서 학술대에서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의 경험은 멋모르고 했는데 그냥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었다면은 리서치랩에서의 파견 경험은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서 저의 전문 능력을 올려주고 또한 이제 수석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책임 선배 연구원님들과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제 커리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변속기 리서치랩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은 더 좋은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동화 트렌드로 인해서 많은 업체에서 EX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X에 대해서 그러면 최적의 구동 시스템을 검토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IC 차량에는 없었던 시스템이기에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실수를 하면은 제 자료로 읽는 선후배님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많은 논의 끝에 2022년도에 이제 상용 전동화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변속 동력 성능 검토 설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이를 활용해서 최적의 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에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이벤트들을 했었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IP 프로그램입니다. 그 글로벌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약어로 이제 일정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 SDV나 자율주행 관련된 주제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나 혹은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들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함양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LA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죠. 그쪽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 위주로 다녀왔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과정 영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 그래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100%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동기부여도 됐고 당연히 이제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도 이제 지난달에 영어 캠프를 한 달짜리로 다녀왔고요. 또한 학습 관련 기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도전해서 이제 배우는 것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업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서 그 다음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경험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때그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채봉 시인님의 그 첫마음이라는 시에 있는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저는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회사의 지지가 있었기에 소중한 기회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에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리는 원금과 이자 모두에 이자가 붙어서 단리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저는 경험에도 이러한 복리의 마법이 작용한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단 한 번 첫 번째 경험은 그 자체로는 별 볼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그 경험이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더 빠르고 쉽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찾아온 기회에 용기 내어 도전하여 제 삶과 커리어에 자양분이 되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로움의 진심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변화와 도전을 지지해주는 현대자동차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차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용차 개발 직무 임채민 연구원이었습니다.